워싱턴 지하 300m 비밀 벙커. 이곳에는 세계 질서를 주무르는 권력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만한 미군 장성, 일본으로부터 매수된 교활한 로비스트, 그리고 중국의 뒷돈을 받는 탐욕스러운 의원까지. 그들의 테이블 위에 놓인 안건은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조그만 나라, 반도체 셔틀, 문화식민지라고 조롱했죠.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그들의 표정은 공포로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벙커 안에서 무엇을 목격했길래 그들이 그렇게나 무시하던 한국을 향해 경례를 붙이고 싶어 했을까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세계를 지배해버린 나라. 5천년 만에 찾아온 단군 이래 최대의 반전. 한국은 그동안 강대국들의 호구가 아니라 그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슈퍼갑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지하 300m. 이곳은 워싱턴 DC의 가장 깊은 곳, 글로벌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비밀 벙커입니다. 인공적으로 조절되는 차가운 산소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매캐한 씨가 연기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테이블 상석에 앉은 남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미군 합참 내에서도 가장 강경파로 불리는 사내, 제너럴 벤스였습니다. 한국, 지금 내 앞에서 그 조그만 반도 국가 따위를 두려워하라는 건가? 쾅! 그가 거친 손길로 마호가니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벙커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벤스 장군은 핏발선 눈으로 지도를 노려보며 마치 벌레를 씹어뱉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키운 사냥개일 뿐이야. 밥을 주고 재워주니 이제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내? 독자적인 핵잠수함? 중동과 단독 외교? 건방지기 짝이 없군. 목줄을 너무 느슨하게 쥐었어. 그의 옆에 앉아있던 세바스찬 밀러 상원의원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장군. 그 친구들이 요즘 주제 파악을 못하더군요. 우리가 기술 이전을 조금만 제한해도 3일이면 경제가 마비될 나라 아닙니까? 반도체 셔틀이나 하는 주제에 감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다니요. 벤스 장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보좌관, 받아 적어. 내일 즉시 한국에 대한 관세 300% 부과안을 상정한다. 금융망 접속도 차단해. 그깟 반도체, 대만이나 인텔 공장을 더 돌리면 그만이야. 3일. 딱 3일이면 꼬리를 내리고 살려달라고 기어올 것이다. 아주 처참하게 밟아주지.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킬킬거리며 동조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한국은 여전히 1950년대의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 혹은 1990년대의 하청기지 정도로 비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구석진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아주기 힘들더군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군, 당신의 시계는 냉전 시대에 멈춰 있군. 제 목소리가 회의실의 소음을 갈랐습니다. 벤스 장군이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펜들턴, 자네 지금 뭐라는 건가? 저는 대답 대신 품 안에 있던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붉은색 표지에는 검은 글씨로 코드 K 블랙아웃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탁! 파일이 테이블 중앙에 떨어지며 묵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려는 짓은 사냥개의 목줄을 당기는 게 아니야. 우리들 자신의 산소호흡기 전원 코드를 뽑는 짓이지. 한국이 3일이면 꼬리를 내린다고? 아니, 3일이면 우리가 죽네. 뭐? 이봐 펜들턴,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고작 GDP 2%도 안 되는 나라가 우리를 죽여. 벤스 장군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벙커 중앙에 있는 홀로그램 프로젝터의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보여주는 건 예언이 아닐세. 지난달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돌려 얻어낸 확정된 미래지. 시나리오명, 한국 완전 봉쇄.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지. 삐, 삐, 삐.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세계 지도가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붉은색 카운트다운 숫자가 0을 가리키는 순간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12시간 후, 한국에 대한 모든 금융 및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화면 속의 지구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벤스 장군이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거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한국 증시만 박살나고 있군. 꼴 좋아. 하지만 그의 웃음은 딱 30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그리고 중국,
상하이 지역의 새빨간 경고등이 미친 듯이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잉, 위잉, 경고, 시스템 오작동. 저게 뭐야? 왜 애플 본사에 불이 들어와? 밀러 상원의원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해설을 시작했습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의 기가 팩토리 라인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반도체 재고는 충분하다고 보고받았어. 벤스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반도체 때문이 아닐세, 장군. 공장 자동화 로봇의 팔을 움직이는 초정밀 센서 제어 모듈. 그 모듈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한국 서버로부터 차단되었기 때문이지. 한국의 보안 프로토콜은 12시간마다 인증을 요구해. 접속이 끊기자 전 세계 공장의 로봇 40만 대가 동시에 보안 잠금 모드로 들어간 거야. 지금 이 순간부터 아이폰도 전기차도 생산량은 0이 된 거지. 벤스 장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공장 좀 멈춘다고 미국이 망하진 않아. 수동으로 돌리면 돼. 과연 그럴까? 시간을 좀 더 돌려보지. 화면 전환 24시간 후 지도의 시선이 대서양과 태평양 한복판으로 이동했습니다. 푸른 바다 위에 수많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여야 할 점들이 제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전 세계 LNG, 즉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입니다. 전체 물동량의 70%가 바다 위에서 엔진을 껐습니다. 엔진이 왜 꺼져? 기름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한국, 조선사들은 배를 팔 때 단순히 쇠덩어리를 팔지 않아. 위성을 통한 실시간 스마트 선박 유지보수 시스템을 심어놨지. 엔진의 효율과 안전을 한국 본사의 관제센터에서 24시간 제어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통신을 끊었지. 시스템은 이걸 해킹 시도 혹은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게 된 거야. 결과는 화면 속의 배들이 붉게 변했습니다. 강제 셧다운. 영하 20도의 대서양 한복판에서 선원들이 갇혀버렸어. 난방도, 조리시설도, 엔진도 멈췄지. 지금 선원들의 입김이 얼어붙고 있다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도의 시선이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 공급이 0이 되었지. 런던과 베를린의 발전소가 멈추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장군, 이게 당신이 말한 3일 뒤의 승리라는 거야? 벤스 장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가를 쥔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고작 배 몇 척 멈춘다고. 아직 안 끝났어.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니까. 화면 전환 36시간 후 웅성거리는 소리,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이 워싱턴 펜타곤의 상황실을 비췄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미군의 심장부. 그곳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성들이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모니터를 두드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길, 데이터가 안 넘어와. 위성 좌표 오차가 500m가 넘잖아. 나토 사령부와 연결이 안 됩니다. 전술 데이터 링크가 먹통입니다. 벙커 안에 벤스 장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펜타곤은 자체망을 써. 한국 따위가 차단된다고 멈출 곳이 아니라고. 저는 벤스 장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가장 잔인한 팩트를 던졌습니다. 장군, 펜타곤의 슈퍼컴퓨터와 전술 서버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고대역폭 메모리 캐시가 필요하다는 거 몰라? 그 캐시 메모리의 90%가 어디 건지 알아? 그리고 그 메모리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해주는 로직 컨트롤러는 또 어디 기술이지? 설마. 맞아. 죄다 한국산이지. 한국 엔지니어들이 원격 지원을 중단하자 펜타곤의 서버에 병목 현상이 발생한 거야. 데이터 처리 속도가 100분의 1로 떨어졌어. 지금 미군의 최첨단 드론, 미사일 방어 시스템, 다 무용지물이야. 렉걸린 게임 캐릭터나 마찬가지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탐지조차 못하고 맞아야 한다고. 화면 속의 수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국 GDP 손실 마이너스 14%, 나토 방어 시스템 가동률 0%, 전 세계 물류 마비 82%. 회의실은 무덤보다 더 고요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국을 똥강아지라 비웃던 밀러 의원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고,
벤스 장군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셔츠 깃은 이미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건 오류야. 시뮬레이션 오류라고. 저런 조그만 나라가, 저런 하청 업체 따위가. 그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는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 파일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엔 한국이 장악한 전 세계 인프라망이 마치 거미줄처럼, 아니 인간의 혈관처럼 얽혀있는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류가 아닐세, 장군. 저는 벤스 장군의 귀에 대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확인사살을 했습니다. 자네는 그들이 우리가 파는 물건을 사주는 시장이거나 물건을 만들어주는 공장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들은 지난 30년 동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전 세계 인프라에 신경망을 깔았어. 신경망? 그래. 근육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신경이 끊어지면 그건 그냥 시체야. 지금의 미국처럼 말일세. 한국은 우리에게 총을 겨눈 게 아니야.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뇌와 심장을 연결하는 신경이 되어버린 거지. 저는 굳어버린 벤스 장군을 뒤로하고 벙커의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알겠나? 우리가 그들을 길들이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들에게 제발 멈추지 말아달라고 빌어야 하는 상황인 거지. 한국을 건드리는 건 자네가 쥔 권총으로 자네 머리통을 날려버리는 것과 같아. 등 뒤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절망적인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은 단순히 기계를 멈추는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놈들에게 진짜 역사를 알려줄 차례라고. 19세기의 대포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21세기의 기술 제국을 건설하여 복수에 성공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역시나 불만 많은 강경파 세력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군요. 벤스 장군은 셔츠 깃을 풀어 헤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함을 잃지 않았거든요.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는 땀에 젖은 손으로 테이블을 탁 치며 비틀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좋아, 펜들턴. 자네 말대로 그들이 반도체 공장을 쥐고 있다고 치지. 하지만 그건 결국 기술자들의 영역이야. 기계공이나 다름없다고. 역사적으로 강대국은 무력과 철학으로 세계를 지배했어. 반도체 만드는 애들한테 무슨 위대한 역사가 있나? 19세기를 봐. 대포 한 방에 나가 떨어진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글이나 읽던 유약한 새님들의 나라 아니었나? 그의 말에 밀러 의원과 로비스트인 스털링이 키득거리며 동조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박힌 한국은 여전히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낭만적이면서도 무기력한 이미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지가 오히려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무지할수록 진실을 마주했을 때의 충격은 더 클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빔 프로젝터의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19세기 대형 박물관에 전시된 약탈 문화재들이, 오른쪽에는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기와 건물, 조선의 사고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벤스 장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록, 저가종이 쪼가리들이 무슨 힘이 있나? 19세기는 증기기관과 강철 대포의 시대였어. 잉크 냄새나 풍기다가 대포 아래 맞아 망한 나라 이야기를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 저는 차갑게 웃으며 레이저 포인터로 조선왕조실록 보관함을 가리켰습니다. 장군, 무식함이 도를 넘는군. 19세기 제국주의가 왜 강했는지 아나? 단순히 대포가 커서가 아니야. 바로 전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통제했기 때문이지. 영국은 지도를 그렸고 식물 도감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힘이었지. 그런데 말이야. 조선은 그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에 목숨을 건 나라였네. 무결성? 그게 밥 먹여주나? 밥보다 중요했지. 여기 이 책들을 보게. 조선왕조실록이야. 장군은 이걸 단순한 역사책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 눈엔 다르게 보여. 이건 500년 동안 단 1초의 서버 다운도 없이 그 어떤 해킹이나 데이터 조작도 허용하지 않고 기록된 아날로그 블록체인 서버야.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밀러 의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왕조차 볼 수 없었던 기록. 사관들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 왕이 말에서 떨어진 뒤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까지 기록했어.
목이 잘려도 있는 그대로 썼지. 권력자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데이터를 지켜내는 것. 이걸 현대의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나? 바로 데이터 신뢰성이야. 전 세계 어느 왕조도 해내지 못한 미친 듯한 기록 강박이지. 벤스 장군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글 좀 썼다는 게 지금 반도체랑 무슨 상관이야? 붙잡던 놈들이 어떻게 나노 공정을 다루냐고. 저는 화면을 다시 한번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붓을 쥐고 한지 위에 깨알 같은 글씨를 한 치에 오차도 없이 써 내려가는 조선 사관의 손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서서히 오버랩되며 하얀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에서 웨이퍼를 검수하는 현대 한국 엔지니어의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붓끝의 떨림을 제어하던 그 호흡이 나노 단위의 회로를 새기는 숨 막히는 정밀함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군, 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라고 생각하나? 미국이 기술을 줘서, 일본을 베껴서. 천만에, 그건 우연이 아니야. 오류를 허용하지 않는 강박,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밀도로 집적하는 습관. 이건 그들의 유전자에 500년 넘게 새겨진 생존 본능이야. 저는 벤스 장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반도체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핵심이 뭔가?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에러 없이 저장하는 거야. 조선의 사관들이 좁은 종이 위에 500년의 역사를 토시하나? 안 틀리고 압축해 넣었던 그 광기가 지금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서 재현되고 있는 걸세. 서양은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 했지만 한국은 정보를 보존하는 것 자체를 신성시했어. 19세기엔 그게 돈이 안 돼서 졌지. 하지만 정보화 시대인 21세기에 데이터가 곧 돈이고 권력인 이 시대에 그들의 기록 강박은 핵무기보다 무서운 무기가 된 거야.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반도체 수율 99.9%. 그것은 단순한 공학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지독한 정신세계의 산물이라는 제 설명이 그들의 뇌리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본 적이 있나? 클린룸에서 일하는 그 엔지니어들의 눈빛 말일세. 그건 월급쟁이의 눈이 아니야. 역사를 기록하던 사관의 눈이지.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 해. 그들은 지금 모래 위에 역사를 쓰고 있어. 조선왕조실록을 지키기 위해 산속 깊은 곳에 사고를 짓고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집요함이 지금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보안룸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야. 벤스 장군은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19세기의 잣대로 재단하던 약소국의 이미지가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게 장군. 지금 자네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펜타곤의 슈퍼컴퓨터 서버, 그리고 인류의 모든 디지털 기억이 누구의 손에 저장되어 있나? 인텔? 마이크론? 아니야.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메모리에 저장되지. 바로 그 글 읽던 샌님들의 후예들이 만든 칩 속의 말일세. 세계의 기억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면 지금의 황제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의 엔지니어들이야. 벤스 장군은 억울한 듯 씩씩거렸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깔보던 종이 쪼가리의 역사가 현대 기술, 패권의 가장 단단한 뿌리라는 사실을 부정할 논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을 감싸고 있던 차가운 공기는 이제 팽팽한 긴장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벤스 장군이 침묵하자 이번에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리처드 스털링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막대한 자금을 등에 업고 워싱턴의 조야를 주무르는 거물 로비스트입니다. 잘 정돈된 회색 수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넥타이, 그리고 특유의 거만함이 묻어나는 눈빛. 그는 벤스 장군이 기가 꺾인 틈을 타 자신이 주도권을 잡아야겠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스털링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입을 열었습니다. 닥터 펜들턴, 자네의 그 화려한 스토리텔링 능력에는 경의를 표하네. 기록에 대한 집착, 흥미로운 관점이야. 하지만 말일세,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하지 않나? 기록은 그저 기록일 뿐이야.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게 기술인가? 진정한 기술이란 강철을 다루고 엔진을 돌리고 기계를 만드는 것이지. 그는 여유롭게 다리를 꼬며 마치 훈계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시아의 근대화와 기술 혁신은 누가 뭐래도 일본이 원조일세. 메이지 유신을 보게. 그들은 스스로 문을 열고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 제국을 건설했어.
반면 조선은 어땠나? 쇄국정책이라며 문을 걸어 잠그고 공자 맹자나 찾으며 농사나 짓던 미개한 농업국가였지 않나? 기술이 없어서 식민지가 된 나라를 두고 실리콘밸리 운운하는 건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아니, 너무 나간 망상 아닌가? 스털링의 도발적인 언사에 벤스 장군의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일본이라는 든든한 기술적 우방,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아류라는 서구, 사회의 오래된 편견이 그들에게 위안을 주는 듯했습니다. 스털링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동양의 하이테크란 곧 소니와 토요타였고, 한국은 그저 일본의 기술을 베껴 싸게 파는 하청 공장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는 씁쓸한 웃음을 삼키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무지와 오만함이야말로 오늘 제가 깨부숴야 할 가장 단단한 벽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프로젝터의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스털링, 자네는 역사를 엉덩이로 배웠나 보군. 저의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모욕에 스털링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격식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모욕을 참기 힘들었을 겁니다. 뭐라고? 펜들턴. 지금 그게 무슨 무례한. 입 다물고 화면이나 보게. 자네가 그토록 찬양하는 기술의 원조가 진짜 누구였는지, 그리고 자네가 미개한 농사꾼이라고 비웃던 그들이 500년 전에 무엇을 만들고 있었는지 보여줄 테니까. 윙, 프로젝터의 쿨링팬이 거칠게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벙커의 대형 스크린에 두 개의 이미지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오른쪽에는 서양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림,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과 그의 인쇄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인류 지성사의 혁명이라 불리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왼쪽에는 낯선, 그러나 기묘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낡은 책 한 권과 정교하게 주조된 금속 활자의 확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붉은색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독일 구텐베르크 성경 1455년, 고려 직지심 체요절, 1377년, 스털링은 미간을 찌푸리며 숫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1377년. 이게 뭔가? 연도 차이가. 78년. 정확히 78년일세. 저는 스크린 쪽으로 걸어가 레이저 포인터로 직지의 활자면을 가리켰습니다. 자네들이 서양 문명의 최대 발명품, 중세의 암흑기를 끝낸 빛이라고 칭송하는 금속 활자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서서 자네가 농사꾼이라고 비웃던 그들이 금속으로 글자를 찍어내고 있었지. 자네가 존경에 맞지 않는 일본. 그때 그들은 나무를 깎고 있었어. 그건 단순히 책을 먼저 찍었다는 게 아니야. 본질을 보게. 금속 활자가 왜 혁명인가? 흙으로 만든 활자는 잘 부서지고 나무는 물기를 머금으면 뒤틀려. 하지만 금속은 영구적이지. 글자 하나하나를 독립된 모듈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조립하고 분해하고 다시 조립한다. 이게 무슨 개념인지 아나? 저는 벤스 장군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장군, 군사용어로 말해줄까? 이건 표준화와 모듈화야. 정보를 조각내고 무한대로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드웨어로 구현한 거지.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복사하고 붙여넣기의 개념을 그들은 14세기의 청동관합을 녹여서 실현했어. 서양의 수도사들이 양피지의 기펜으로 성경을 필사하며 손목이 부러져라 책을 베끼고 있을 때 고려의 엔지니어들은 이미 지식의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었다고. 그곳은 14세기의 실리콘밸리였네. 스털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으며 애써 반박 논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래봤자 책이잖아. 그건 그저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뿐이야. 산업적 파급력이 없었잖아. 내가 말하는 기술은 파괴력이야. 세계를 움직이는 힘, 무력 말일세.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과 그들의 정교한 도검, 제작 기술. 조선에 그런 게 있었나? 그들은 홈이나 만들었지. 스털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강한 일본, 약한 조선의 프레임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파괴력, 무력, 좋아. 자네가 원한다면 그들의 파괴 본능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네는 오늘 밤 잠을 설칠지도 모르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적인 책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검은 바다 위 수백 척의 배가 뒤엉켜 있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화염이 하늘을 뒤덮고 배들이 산산조각 나는 그림.
1380년 진포해전의 기록화였습니다. 14세기 말 동아시아의 바다는 자네가 좋아하는 일본의 적, 즉 왜구들의 놀이터였지. 그들은 칼을 잘 썼어. 빠르고 잔인했지. 배에 갈고리를 걸고 올라타서 뱃병전을 벌이는 게 그들의 승리 공식이었네. 당시 고려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어. 칼싸움으로는 사무라이를 이길 수 없었으니까.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그때 최무선이라는 미친 엔지니어가 등장했네. 그는 생각했지. 왜 굳이 칼을 섞어야 하지?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태워버리면 되잖아. 그는 수십 년간 화약 제조법을 연구했어. 중국 상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변소를 뒤지며 염초를 추출했지. 그리고 마침내 흑색 화약을 자체 개발하고 배 위에 거대한 대포를 달았네. 화면 속에서 거대한 화염이 왜구의 배를 집어삼키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진포해전에서 왜구 선박 500척이 어떻게 됐을 것 같나? 스털링? 스털링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수장된 게 아니야. 증발했지. 그건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어. 세계 최초의 한포함대전. 현대전으로 치면 소총을 들고 돌격하는 보병부대 머리 위로 K9 자주포 500문을 쏟아부은 셈이야. 칼싸움이라는 전쟁의 룰을 화력전으로 바꿔버린 게임 체인저. 그게 그들의 조상이야. 자네가 홈이나 만든다고 비웃던 그들이 사실은 바다 위에서 미사일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거지.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제 압도당했습니다. 벤스 장군조차 화면 속의 화력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적 광기는 단순한 화약에서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200년 뒤 그들은 이 괴물을 만들었지. 화면에는 이제 거북선의 3D 모델링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등에 육각 철판, 촘촘히 박힌 쇠송곳, 그리고 앞뒤 좌우로 튀어나온 14개의 포문. 거북선, 스털링. 자네 눈엔 이게 나무배로 보이나? 내 눈엔 16세기에 등장한 해상 스텔스 장갑차로 보이네. 뚜껑을 덮어 적의 침입을 원천 봉쇄하고 360도 전방위로 화포를 난사하며 용머리에서는 유독가스를 내뿜어 적의 시야를 가린다. 충각 전술로 적선의 허리를 부러뜨린다.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야. 오직 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파괴한다는 목적 하나만을 위해 설계된 사륙 머신이지.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들의 일기장에는 거북선을 메쿠라부네, 즉 장림배옥은 괴물이라고 묘사했어. 그들이 느꼈던 공포를 상상해보게. 칼을 뽑아들고 배에 오르려는데 딛는 곳마다 쇠송곳이 발을 뚫고 눈앞에선 유황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어디선가 날아온 대포 아래 동료가 터져나간다. 그건 전쟁이 아니라 코스믹 호러였을 걸세.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밀리에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국의 무기연구소들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 뭔지 아나? 바로 불쾌한 골짜기였어. 그 연구원들의 눈빛. 그건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직장인의 눈이 아니었네. 마치 거북선을 설계하던 16세기의 장인들이 환생한 것 같았지.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는 미친 과학자들의 눈빛. 저는 벤스 장군을 향해 손가락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의 K9 자주포를 만들었고 현무5 미사일을 만들었어. 그들은 500년 전부터 뼛속까지 엔지니어의 피가 흐르는 민족이었던 거야. 쇠를 녹이고 화약을 섞고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데 미쳐있는 종족. 그게 한국인이야. 털링은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적 우위를 주장하려던 그의 시도는 압도적인 역사적 팩트와 그것을 현대 무기체계와 연결하는 저의 논리 앞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벤스 장군이 의구심 가득한 그러나 이전보다는 훨씬 진지해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펜들턴, 자네 말대로라면 그렇게 대단한 기술과 화력이 있었는데 왜 19세기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나? 결국 쓸모없는 기술 아니었어? 제국주의 시대엔 왜 그 힘을 못 쓴 거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브리핑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아픈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의 화면을 바꿨습니다. 굳게 닫힌 조선의 성문과 그 너머로 다가오는 서양의 검은 증기선들이 대비되었습니다.
맞네, 장군. 아주 예리한 지적이야. 그들은 최고의 하드웨어를 가졌지만 운영체제에 치명적인 버그가 있었지. 바로 폐쇄성이라는 버그일세. 저는 목소리의 톤을 한층 낮춰 비장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만들 줄은 알았지만 그것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법을 거부했어. 우리 것이 최고다. 문 밖의 것들은 오랑캐다라며 문을 걸어 잠그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거부했지. 그 기술적 오만이 그들을 멸망 직전으로 이끌었네. 세계가 산업혁명이라는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 그들은 오프라인 상태를 고집하다가 강제로 로그아웃 당한 거야. 그 대가는 참혹했지.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를 잃고 이름조차 창씨개명 당해야 했던 36년의 지옥. 회의실 안에 무거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을 가두었기에 망했다는 역설. 하지만 장군, 바로 그 멸망의 기억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대한 트라우마야.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은 거지. DNA 깊숙이 각인된 거야. 기술이 있어도 고립되면 죽는다. 다시는 절대로 문을 닫지 않겠다. 세계에서 가장 활짝 열린 나라가 되어 누구도 우리를 배제할 수 없게 만들겠다. 그 공포가 그들을 깨웠어. 화면은 다시 현대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한국의 LNG 선박, 각국의 영공을 지키는 FA-50 전투기, 그리고 세계 곳곳의 반도체 공장들이 지도 위에 촘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게, 지금 저들이 미친 듯이 FTA를 맺고 지구 반대편,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날아가서 물건을 팔고 기술을 표준화하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야. 그건 생존 본능이야. 다시는 시스템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전 세계의 혈관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지. 저는 벤스 장군과 스털링을 번갈아 쳐다보며 이 챕터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선업.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야. 거북선을 만들던 그 미친 설계 능력이 잠들어 있다가 개방이라는 현대의 엔진을 달고 폭주하기 시작한 걸세. 반도체, 금속 활자를 찍어내던 그 정밀함이 실리콘 위에서 부활한 거야. 그들은 잃어버린 기술을 되찾은 게 아니네. 500년 동안 갈고 닦은 칼을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칼집에서 뽑아든 거지. 19세기의 패배자가 그 패배를 동력 삼아 21세기의 기술 제국을 건설한 거야. 회의실에는 그 어떤 반박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9세기의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려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리처드 스털링이 역사의 무게에 짓눌려 입을 다물자마자 벙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비릿한 웃음소리가 제 왼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세바스찬 밀러, 중국 자본의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등 뒤에 꽂고 워싱턴 정가를 주무르는 자칭 현실주의자이자 타칭 베이징의 앵무새라 불리는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읊은 14세기의 역사 이야기가 지루한 옛날 동화라도 되는 양 과장된 몸짓으로 하품을 참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술, 역사, 다 필요 없어. 결국 돈과 쪽수가 최고야라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신념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닥터 펜들턴. 자네의 그 눈물겨운 역사 강의는 아주 잘 들었네. 고려, 거북선, 다 좋지. 박물관에 전시하기엔 딱 좋은 이야기야. 하지만 현실을 좀 직시하게. 지금은 14세기가 아니라 21세기야. 역사가 아니라 규모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밀러 의원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태블릿 PC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벤스 장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군, 자네도 알잖나. 펜들턴은 겁이 너무 많아. 한국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천만에. 우리에겐 세계의 공장 중국이 있어. 인구 14억의 거대한 시장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무한한 생산 라인 말일세. 한국이 10개를 만들 때 그들은 1000개를 찍어내. 게다가 기술,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다 따라잡지 않았나. 그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배터리, 설계도 이미 다 털렸어.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이 훔쳐온 설계도가 선전의 공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기계도 똑같아.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장비를 그대로 깔아놨지. 한국이 멈추면 중국 공장을 풀가동하면 그만이야. 인건비는 절반이고 물량은 10배인데 왜 굳이 그 깐깐하고 비싼 한국 놈들 눈치를 봐야 하지? 그들은 이미 대체 가능한 부품이야.
밀러의 논리는 단순하고 강력했습니다. 기술은 훔치면 되고 공장은 돌리면 된다. 그것은 오직 효율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서구 자본의 시각이자 중국을 통제 가능한 파트너로 착각하는 오만한 발상이었습니다. 벤스 장군조차 그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중국산 저가 부품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미국의 이중적인 딜레마가 그들의 표정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빔 프로젝터의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저 단순 무식한 거인 숭배자들의 뇌리에 박힌 환상을 깨부술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 역시나 단순하시군요. 중국이 한국의 설계도를 훔쳤다. 맞습니다. 기계도 똑같은 걸 씁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걸 놓치셨습니다. 악보를 훔칠 순 있어도 그 악보를 읽고 연주하는 장인의 손끝은 훔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손끝? 지금 무슨 감성팔이 하자는 건가? 감성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지난달 우리 CIA 첩보 위성과 현지 휴민트가 목숨을 걸고 촬영한 중국 선전의 최신 반도체 공장 내부입니다. 위잉 프로젝터가 굉음을 내며 새로운 영상을 띄웠습니다. 화면 가득 축구장 10개 크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공장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최신식 설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개미떼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겉보기엔 완벽한 산업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는 듯했습니다. 밀러 의원이 그 압도적인 스케일에 매료되어 소리쳤습니다. 보라고. 저게 바로 규모의 경제야. 저 끝도 안 보이는 생산 라인을 봐. 한국 따위는 비교도 안 돼. 과연 그럴까요? 카메라 3번 주민. 화면이 급격하게 확대되었습니다. 화려한 생산 라인의 뒤편, 공장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거대한 적재 구역이 비춰졌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산업용 컨테이너 박스들이 마치 성벽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반짝거려야 할 실리콘 웨이퍼 조각들이 흉물스럽게 부서진 채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공장장으로 보이는 중국인 간부들이 머리를 감싸 쥐고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며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는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밀러 의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뭔가? 쓰레기인가? 맞습니다, 의원님. 저건 산업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최첨단 반도체가 될 뻔했던 실리콘 덩어리들이죠. 겉보기엔 공장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지만 정작 쓸 수 있는 양품은 10개 중 4개도 안 나옵니다. 불량률 60%. 저 공장은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천문학적인 돈을 용광로에 쏟아부으며 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밀러 의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노려보며 더듬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기계가 똑같은데 왜 불량이나? 한국 기술자들이 쓰던 거랑 똑같은 네덜란드제 노광 장비잖아. 재료도 똑같은 일본산이고. 지난달 저 공장에서 한국 엔지니어 50명이 계약 만료로 전원 철수했습니다. 그들이 빠지자마자 똑같은 기계에 똑같은 재료를 넣고 버튼을 눌렀는데 수율이 90%에서 40%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기계가 고장난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밀러 의원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잔인할 정도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의원님, 반도체는 붕어빵을 찍어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나노 단위의 미세 공정은 그날의 날씨, 습도, 기압, 심지어 작업자가 내쉬는 숨결의 이산화탄소 농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기계는 수치만 보여주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기계가 보내는 미세한 진동, 웨이퍼가 깎일 때 나는 소리의 파장만으로도 지금 가스 압력이 0.001ps 부족하구나. 온도를 0.5도 낮춰야겠구나를 동물적으로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튜닝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건 매뉴얼에 없습니다. 수십 년간 라인 바닥에서 먹고 자며 축적된 그들만의 최적화 프로토콜이자 신체화된 감각입니다. 중국은 악보를 훔쳤지만 한국은 그 악보를 연주하는 비르투오소, 즉 명연주자입니다. 연주자가 떠난 피아노는 아무리 비싼 스타인웨이라도 그저 소음만 내는 값비싼 가구일 뿐이죠. 그건 일시적인 시행착오일 뿐이야. 중국도 금방 배울 수 있어. 사람만 더 갈아 넣으면 돼. 밀러 의원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반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이제 확신이 아니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금방 사람을 갈아 넣어서. 글쎄요. 이 영상을 보시죠. 이게 바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방 배운 결과물입니다.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황량한 모래바람이 부는 미 네바다주의 비밀 드론 실험장이었습니다. 최신형 미군 정찰 드론 랩터 X가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드론의 메인 컨트롤러에는 중국 파운드리 업체가 한국 기술을 완벽하게 베껴서 만든 복제 칩이 들어갔습니다. 회로도, 소재, 공정까지 한국산과 100% 동일합니다. 이론상 성능 차이는 제로여야 합니다. 자, 이륙합니다. 쾅, 제트 엔진의 굉음과 함께 드론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5초 뒤, 퍼퍼펑, 공중에서 드론이 갑자기 균형을 잃고 제멋대로 회전하더니 내부에서 시뻘건 불꽃을 내뿜으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천만 달러짜리 최첨단 무기가 순식간에 고철비가 되어 사막의 모래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벤스 장군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도대체 왜 터진 거야? 엔진 결함인가? 그게 아니야, 장군. 단 0.001mm, 칩 내부의 회로 배선 간격이 미세하게 불규칙했기 때문이지. 한국산 칩은 그 오차를 극한의 공정 제어로 0으로 만들어. 하지만 중국산 복제 칩은 그 미세한 열을 견디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려 쇼트가 났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오차가 거대한 드론을 공중분해시킨 거야. 저는 굳어버린 밀러 의원에게 다가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의원님, 중국을 흔히 프랑켄슈타인에 비유하죠. 덩치는 크고 힘은 세지만 결정적으로 생명이 없습니다. 한국은 그 거대한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영혼, 즉 OS입니다. 한국산 반도체, 한국산 배터리 관리 시스템, 한국산 공정 노하우가 빠지는 순간 중국이라는 거인은 그저 거대한 시체, 좀비 팩토리가 될 뿐입니다. 뇌사 상태의 거인에게 미국의 안보를 맡기시겠습니까? 밀러 의원은 손수건으로 연신 목덜미를 닦아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국을 통제하면 라며 말끝을 흐렸지만 그의 목소리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드웨어의 허상을 깨부쉈다면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보이지 않는 거미줄로 묶어놨는지 그 소름 돋는 연결의 지배력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장군, 아까 조선이 대포 한 방에 무너졌다고 했지. 그땐 땅을 뺐으면 끝이었어. 영토를 점령하고 깃발을 꽂으면 승리였지. 하지만 21세기는 달라. 지금 한국은 땅이 아니라 연결을 장악했거든. 연결? 인터넷선 말인가? 아니, 국가와 국가를 잇는 시스템 그 자체를 말하는 거야. 중국의 1대1로를 봐. 그들은 항구를 짓고 도로를 깔고 철도를 놓지. 그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야. 그리고 그 빚을 갚으라며 협박하지. 상대국은 굴복하는 척하지만 속으론 증오를 키울 뿐이지. 하지만 한국은 달라. 그들은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치명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거든. 그들은 상대방의 뇌, 즉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기 때문이야. 화면에는 베트남의 분주한 관공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솟아오른 네옴시티의 관제탑, 그리고 남미 칠레의 출근길 지하철 개찰구 모습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자, 베트남 공무원 30만 명이 매일 아침 접속하는 행정 전산망. 누가 깔았습니까? 한국입니다. 칠레 산티아고 시민들이 찍고 타는 지하철 결제 시스템. 한국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조세 징수 시스템. 한국입니다. 이 모든 나라의 인프라가 한국이 만든 코드 위에서 돌아갑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벤스 장군이 침을 꿀꺽 삼키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맞습니다. 한국이 업데이트를 중단하거나 보안 패치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트남 공무원은 월급을 못 받고 행정이 마비됩니다. 칠레 시민은 지하철을 못 타 폭동이 일어나고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세금을 못 걷어 국가 재정이 붕괴합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빚 독촉 한 번 하지 않고 이 나라들의 국가 기능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는 부수고 다시 지으면 그만이지만 운영체제는 삭제하면 기계 자체가 고철이 됩니다. 포맷도 불가능하죠. 저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오며 이 장황한 논쟁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벙커의 벽을 울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대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중국이라는 멍청한 거인과 전 세계라는 거대한 기계를 조종하는 숨겨진 조종사입니다. 건담이 아무리 크고 강력해도 조종석에 앉은 파일럿이 내리면 그건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들은 조종석에서 뛰어내릴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계라는 기계는 영원히 멈추게 되겠죠. 저는 밀러 의원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의원님, 아직도 중국 공장을 돌리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뇌가 없는 좀비에게 운전대를 맡기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차에 탄 우리 모두는 벼랑 끝으로 추락하게 될 겁니다. 회의실엔 벤스 장군의 거친 숨소리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거대한 중국도, 콧대 높은 일본도, 그리고 천하의 미국조차도 결국은 한국이라는 작은 칩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부품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 불편하고도 공포스러운 진실이 그들의 뼛속까지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실체를 까발리는 제 연설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밀러 의원의 가쁜 숨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뇌가 없는 좀비 팩토리의 현실 앞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다시 리처드 스털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로비스트인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더군요. 중국이 무너졌다면 이제 남은 대안은 자신의 고향뿐이라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다시 고쳐매며 짐짓 차분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좋아, 펜들턴. 중국이 멍청한 덩치라는 건 인정하지. 그들의 불량률은 나도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자네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 우리에겐 영원한 혈맹이자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인 일본이 있지 않나. 스털링의 눈빛이 다시 거만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구원투수를 등판시키는 감독처럼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잘 만든다고? 그래봤자 소재와 부품은 다 일본제야. 일본의 소재 기술, 그 집요한 장인정신을 한국 따위가 흉내낼 수 있을 것 같나? 일본은 100년을 가는 기업이 수두룩해. 그 깊이가 다르다고. 만약 한국이 멈춘다면 일본의 공장을 다시 가동하면 돼. 소니와 도시바의 저력을 잊었나?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의 종가야. 스털링의 말에 벤스 장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기억 속 일본은 1980년대 미국의 경제를 위협했던 재팬 넘버원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박제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참을 수 없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눌러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스털링, 자네는 아직도 1990년대를 사는군. 정말 눈물겨운 충성심이야. 일본. 그래, 훌륭하지. 아주 훌륭한 박물관이야. 박물관. 지금 세계 3위 경제대국을 두고 하는 소린가? 경제대국. 글쎄, 지금부터 보여주는 건 경제가 아니라 생존에 관한 데이터일세. 현대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본이 아니야. 바로 속도지. 그리고 자네가 믿는 그 일본은 속도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화석이 되어버린 슬픈 공룡일세. 저는 화면을 분할했습니다. 왼쪽에는 도쿄, 오른쪽에는 서울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가상의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보지. 규모 7.0의 지진이 도쿄와 서울을 동시에 강타했다고 가정해보세. 자, 일본의 대응부터 볼까? 화면 속 도쿄의 관공서 내부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의 원인은 지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관료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낡은 기계가 종이를 뱉어내는 둔탁한 소음이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지잉, 척, 지잉, 척. 이 소리가 뭔지 아나? 바로 팩스가 돌아가는 소리야. 2024년의 말이지. 일본의 재난상황실은 현장 보고를 종이 팩스로 받네. 그런데 지진으로 전화선이 먹통이 되면 팩스도 멈추지. 정보가 끊기는 거야. 더 웃긴 건 그 다음일세. 화면에는 일본의 고위 관료가 책상에 앉아 붉은 인주를 묻힌 도장을 서류에 찍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숙인 채 도장을 비스듬히 기울여 찍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장이 상사에게 인사를 하는 듯한 기이한 각도였습니다. 저걸 보게. 저건 결제 도장이야. 일본의 관료주의에선 담당자, 과장, 부장, 국장, 차관, 장관, 그리고 총리까지 총 12개의 도장이 찍혀야 구조대가 출동할 수 있어. 심지어 도장의 각도까지 예의를 차려야 하지. 펜들턴, 자네 눈엔 저게 행정으로 보이나? 내 눈엔 현대판 주술 의식으로 보이네.
사람이 죽어가는데 도장 각도를 신경 쓰는 나라. 그게 자네가 말하는 선진국이야. 스털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이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끊고 서울의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자, 이제 서울을 보게. 서울의 화면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습니다. 사람의 고함 소리도 기계의 소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버실의 낮은 웅웅거림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0.1초 후 한국의 재난 감지 AI가 진동 파형을 분석하고 즉시 코드 레드를 발령했네. 인간의 결제? 필요 없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판단하니까. 1초 후 전 국민의 스마트폰에 경보 알림이 동시에 울렸지. 10초 후 행정안전부의 메인 서버가 클라우드로 자동 백업되고 드론 관제 시스템이 피해 지역으로 정찰 드론 500대를 띄웠어. 화면 속의 데이터들이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모습이 시각화되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순식간에 피해 지역을 스캔하고 최적의 구조 경로를 계산해냈습니다. 일본이 팩스 용지가 걸려서 허둥대는 48시간 동안 한국은 48분 만에 상황 파악, 전파, 구조 대책 수립까지 끝냈어. 이게 바로 속도의 격차야. 일본은 아날로그라는 섬에 갇혀버린 갈라파고스가 되어버렸어. 그들만의 표준, 그들만의 방식, 그들만의 도장, 문화에 갇혀서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른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지. 스털링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일본의 장인정신은 세계 최고야. 100점짜리 물건을 만드는 건 일본뿐이라고. 100점. 그래, 인정하지. 일본 장인들은 100점짜리 물건을 만들기 위해 1년을 깎고 다듬어. 완벽주의지. 아름다워. 하지만 스털링, 현대전에서 그건 죄악이야. 저는 벤스 장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이 기관총을 쏘는데 참호 속에서 이 총알은 광택이 덜 났어라며 다듬고 있을 텐가. 한국은 달라? 그들은 99점짜리 무기를 일주일 만에 만들어내.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한 점은 하루 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채워버리지. 이게 바로 애자일 방식이야. 일단 만들고 쏘면서 고친다. 완벽함보다 중요한 건 대응 속도야. 저는 스크린에 최근 일본이 개발 실패를 선언한 미쓰비시의 Z 여객기와 한국이 성공적으로 수출한 FA-50 전투기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일본은 완벽한 비행기를 만들려다 15년을 허비하고 결국 프로젝트를 접었어. 반면 한국은 록히드 마틴의 설계를 가져와서 뜯어고치고 개량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전 세계에 팔고 있지. 일본은 박제된 박물관이야. 유리관 속에 갇혀있는 전시품은 아름답지만 전쟁터에 나갈 순 없어. 반면 한국은 살아있는 야수야. 거칠고 시끄럽고 피가 펄펄 끓는 생존 기계지. 자네라면 박물관의 도자기로 전쟁을 하겠나? 아니면 야수의 발톱을 빌리겠나? 스털링은 이제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쥐어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전통은,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신뢰. 자네가 말하는 신뢰가 팩스로 보내는 공문인가? 아니면 도장을 10번 찍는 책임 회피인가? 저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스털링, 자네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일본의 그 자랑스러운 소니 이미지 센서, 도쿄 일렉트론의 장비,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제어 칩이 어디 건지 아나? 한국산이야. 일본이 한국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면 소니 카메라는 셔터도 못 누르고 도요타 자동차는 시동도 못 걸어. 이미 일본 제조업의 심장은 한국산 부품으로 뛰고 있다고. 자네들의 주인님은 이미 바뀌었네. 회의실 안에는 팩스 돌아가는 소리 같은 환청마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사실은 낡은 태엽으로 돌아가는 녹슨 시계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태엽을 감아주는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스털링은 고개를 떨구었고 벤스 장군은 복잡한 표정으로 턱을 괴고 있었습니다. 갈라파고스의 비명은 아무도 듣지 못해. 섬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한국은 섬이 아니야. 그들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다리이자 전 세계를 연결하는 허브가 되었어. 이제 누가 진정한 선진국인지 답은 나왔다고 보네만.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중국이라는 좀비, 일본이라는 화석, 강대국이라 믿었던 이웃들이 사실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이라는 거대한 박물관이 얼마나 낡고 위태로운 시스템 위에 서 있는지 증명하고
낮아 회의실을 감싸던 공기는 한층 더 미묘하고 무겁게 변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던 중국도, 정교한 장인정신을 뽐내던 일본도 결국은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력한 심장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은 이 방에 있는 오만한 권력자들에게 단순한 기술적 종속을 넘어선 근원적인 불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제너럴 벤스는 여전히 그 불편한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싫은 눈치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한국인의 이미지는 여전히 한국전쟁 당시 꿀꿀이죽을 얻어먹던 가난한 피란민이거나 LA 폭동 때 총을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던 억척스럽고 드센 이민자들의 모습에서 멈춰 있었으니까요. 그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며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큼이나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툭 내뱉었습니다. 좋아, 펜들턴. 자네가 보여준 데이터들, 기술적인 우위. 뭐, 그건 인정하지. 수치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하지만 말이야, 난 솔직히 그 민족성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한국인들은 너무 급해. 시끄럽고 정신없고 밥 먹을 때도 마치 전쟁하듯이 뛰어가더군. 지난번 한미연합훈련 때 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도 전에 닫힌 버튼을 수십 번씩 눌러대는 꼴이라니. 그건 열정이라기보단 병적인 조급증 아닌가. 그런 불안정한 정서를 가진 민족에게 세계 문명의 운명을 맡긴다는 게 전략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의 경멸 어린 시선과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저는 오히려 차분하게 아주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서구인들이 한국인을 보며 느끼는 가장 큰 오해이자 동시에 그들이 한국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가장 큰 장벽. 바로 그 속도에 대한 본질적인 해석을 해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장군, 자네 눈엔 그게 병적인 조급증으로 보이나? 내 눈엔 인류의 새로운 진화로 보이네. 진화? 버튼을 빨리 누르는 게 진화라고? 농담도 정도껏 하게. 농담이 아니야. 그들은 단순히 성격이 급한 게 아니네. 그들은 1분 1초를 나노 단위로 쪼개서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최적화한 신인류야. 자네가 엘리베이터 문이 저절로 닫히길 멍하니 기다리며 허공을 응시하는 3초 동안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다음 스케줄을 확인하고 실시간 속보를 읽고 지구 반대편의 주식시장을 체크하지.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걸 죄악으로 여기는 말 그대로 시간의 마법사들이야. 저는 프로젝터에 2개의 영상을 동시에 띄웠습니다. 왼쪽은 현재 뉴욕 지하철의 풍경이었고 오른쪽은 서울 지하철의 출근길 풍경이었습니다. 극명한 대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비교해보게. 여기 왼쪽, 우리가 자랑하는 뉴욕 지하철 안을 봐. 승강장 구석엔 쥐가 돌아다니고 정체불명의 오물 냄새가 진동하고 무엇보다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 인터넷 신호가 끊기지. 사람들을 봐. 멍하니 앉아있거나 졸고 있거나 의미 없이 먼지를 응시하고 있어. 이건 죽은 시간이야. 생산성이 0에 수렴하는 시간이지.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오른쪽 화면, 서울의 지하철 내부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보게. 지하 40m 깊이의 터널 속을 시속 80km로 달리는데 5G 신호가 풀로 잡혀. 사람들의 손가락을 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그들은 출근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4K 영상을 보고 업무 이메일을 처리하고 주식을 거래하고 저녁에 먹을 식재료를 쇼핑하지. 그들은 이동하는 시간조차 생산적인 활동으로 꽉 채워넣고 있어.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이지만 그들이 체감하고 활용하는 시간의 밀도는 우리의 3배, 아니 10배야. 이게 과연 같은 2026년을 사는 인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나? 그때 세바스찬 밀러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느릿하고 귀족적인 말투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기술적 효율성보다는 삶의 여유와 품격을 중시하는 척하는 위선적인 인물이었죠. 에이, 닥터 펜들턴. 논리가 너무 삭막하군요. 기계처럼 1분 1초를 쪼개 사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삶의 질은 그런 게 아니죠. 여유로운 유럽이나 우리 미국을 보세요. 프랑스 파리의 노천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3시간 동안 철학을 논하는 낭만. 그게 진정한 인간다운 삶 아니겠소? 한국인들처럼 쫓기듯이 사는 건 솔직히 말해 불행한 삶이죠. 저는 밀러 의원을 향해 정중하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미소를 보냈습니다. 의원님, 낭만 참 좋죠. 저도 그 낭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원님이 갑자기 복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 예약을 하려는데 전문의를 보려면 3주 뒤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는 게 낭만입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밀러 의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미국의 악명 높은 의료 대기 시스템. 돈이 있어도 의사를 만나기 힘든 그 현실을 정면으로 꼬집은 것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다릅니다. 아침에 배가 아프면 예약 없이 슬리퍼를 신고 동네 내과에 갑니다. 접수하고 30분, 길어야 1시간이면 전문의를 만납니다. CT나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요? 대학병원이 아니면 당일에 검사하고 결과까지 듣고 약을 타서 집에 옵니다. 관공서 서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권 하나 갱신하려고 우체국에 줄을 서고 몇 주를 기다리지만 그들은 구청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하철역 무인 발급기나 스마트폰으로 1분이면 끝납니다. 인터넷 설치. 신청하면 다음날 기사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강조했습니다. 의원님, 아픈데 3주를 기다리는 건 여유가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의 무능이고 국가의 직무 유기입니다.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즉시 누리는 것. 한국인들은 그걸 삶의 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고 당신이 동경하는 유럽은 아직도 중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여유가 사실은 비효율과 낙후됨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는 자각. 그것은 꽤나 충격적인 진실이었을 겁니다. 저는 분위기를 몰아 더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들의 혈관에는 피와 함께 고농도의 카페인이 흐른다는 농담이 있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린 것처럼 꽂고 산다고들 해.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아나? 단순히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야. 바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문명을 만드는 데 쓰이지. 화면에는 서울의 밤거리가 비춰졌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화려하게 빛나는 네온 사인,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과 PC방, 그리고 새벽에 텅 빈 도로를 질주하는 수천 대의 배달 트럭들. 서구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경악하고 동시에 공포를 느끼는 게 뭔지 아나? 바로 새벽 배송이야. 밤 11시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우유와 계란, 신선한 야채를 주문하고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7시에 눈을 떴을 때 문 앞에 물건이 와 있어. 심지어 얼음이 녹지도 않은 채로 말이야. 이건 단순한 물류혁명이 아니야. 마법이지. 그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잠든 시간조차 시스템을 가동해 가치를 창출하는 문명을 건설했어.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24시간 풀 가동되는 베타 테스트 서버야. 벤스 장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베타 테스트 서버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장군, 글로벌 CEO들의 공포를 아나?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다이슨의 제임스 다이슨. 이들이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신제품을 만들면 제일 먼저 어디로 보내는지 아나? 뉴욕, 런던, 도쿄, 아니야. 바로 서울이지. 화면에 글로벌 기업들의 신제품 론칭 행사 사진들이 주르륵 떴습니다. 쉐이크쉑 버거의 첫 해외 매장, 디즈니 플러스의 아시아 론칭, 애플페이의 도입 시기. 모든 전략적 요충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왜일까? 한국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까다롭고 가장 눈이 높으며 가장 잔인한 비평가들이기 때문이야. 그들은 제품의 스펙을 현미경처럼 분석하고 0.1초의 렉도 용납하지 않으며 디자인의 1mm 오차까지 찾아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버리지. 그리고 그 리뷰는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 제품의 생사를 결정짓는다. 한국 시장은 전 세계 기술의 데스매치 콜로세움이야. 여기서 살아남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하고 여기서 욕먹으면 그 제품은 폐기 처분이지. 저는 벤스 장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5G 통신, 자율주행 배송 로봇, 원격 의료 시스템, 스마트폰의 폴더블 기술, 이 모든 게 어디서 가장 먼저 테스트되고 상용화되었는지 아나? 바로 한국이야. 우리가 2026년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2030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어.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미래 미리 보기 창이라고.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끄럽고 급한 민족이라고 비하했던 그들이 사실은 인류의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돌연변이들이라는 사실. 그것은 일종의 서늘한 전율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단순히 반도체 공급이 끊기는 게 아니야.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걸세. 어떤 기술이 성공할지, 어떤 시스템이 인간을 편리하게 할지 미리 검증해주는 거대한 실험실이 폭파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나? 짙은 안개 속에서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더듬거리는 장님 신세가 되겠지. 기술의 암흑기가 찾아올 걸세. 우리는 한국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5년 뒤를 보고 있는 거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 속에 비친 스마트폰을 보며 바쁘게 걸어가는 서울의 시민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게 피곤해 보이나? 지쳐 보이나? 아니, 내 눈엔 생존자의 눈빛으로 보이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인간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법을 몰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빨라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편리해야 한다고 믿지. 그 강박적인 진화 본능이 자원 한 방울 안 나는 그 작은 땅덩어리를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든 진짜 엔진이야. 밀러 의원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느긋한 삶이 사실은 도태되고 있는 삶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읽혔습니다. 벤스 장군 역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턱을 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을 파괴하는 건 우리의 나침반을 부수는 짓이야. 그들이 앞서 나가며 남긴 발자국을 우리가 헐떡이며 따라가고 있네.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게 현실일세. 저는 파일을 덮으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니 장군, 그들을 조급하다고 비웃지 말게.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치열하고 고통스럽게 미래를 먼저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은 그들이 먼저 흘린 땀과 시행착오의 대가라는 걸 잊지 말게. 그렇게 한국이 인류의 미래를 미리 테스트하는 거대한 실험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 지하 벙커 회의실을 감싸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벤스 장군은 자신의 손목시계만 불안하게 만지작거렸고 스털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숨막히는 침묵을 뚫고 갑자기 킬킬거리는 가벼운 웃음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다시 세바스찬 밀러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우위나 미래 지향적인 시스템, 제조 공정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박할 논리가 바닥나자 화제를 자신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만만해 보이는 분야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권위적이고 느긋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닥터 펜들턴. 자네가 보여준 그 모든 기술적 우위 인정하겠네. 한국인들이 독하게 미래를 산다는 것도, 그들의 공장이 24시간 돌아간다는 것도 다 알겠어. 하지만 말이야, 자네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하나 있어. 전문가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지. 바로 그들의 문화 말일세. 밀러 의원은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의 재롱잔치를 평가하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게 무슨 대수인가? 그건 그냥 거대한 헐리우드 시스템의 흉내, 아니 귀여운 아류작일 뿐이야. 머리를 알록달록하게 염색하고 진하게 화장한 게이 같은 남자애들이 나와서 춤추는 게 무슨 국가 안보 위협이 된다는 거요? 그래, 내 막내딸도 가끔 방에서 그런 걸 보긴 하더군. 하지만 그건 그냥 10대 시절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유행, 홍역 같은 거야. 결국 어른이 되면 다 헐리우드로 돌아오게 돼 있어.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지배하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문화적 패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한국 문화는 기껏해야 메인 요리 옆에 나오는 작은 반찬, 귀여운 곁가지일 뿐이지. 그의 말에 벤스 장군도 동의한다는 듯 턱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문화는 그저 젊은 애들의 철없는 놀이, 혹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국적인 취미생활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굳건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 안이함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적이 방심하고 무시할 때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독이 혈관을 타고 퍼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정색을 하며 프로젝터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빌보드 차트나 음반 판매량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유럽, 남미 10대들의 뇌파 반응과 호르몬 변화를 분석한 신경과학 데이터였습니다. 의원님, 정말 단순하게 세상을 보시는군요. 지금 의원님 댁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거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단순한 취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이건 고도로 정밀하게 설계된 뇌 해킹이자 전 세계 미래 세대에 대한 정신적 동기화입니다. 뇌 해킹. 무슨 3603과학 소설을 쓰나? 소설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과거 우리의 아이들은 헐리우드 영웅들을 동경했습니다. 슈퍼맨,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초인이자 개인주의적 영웅들이었죠. 나 혼자 세상을 구한다. 내가 제일 잘났다는 서구적 가치관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열광하는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릅니다. 화면에 넷플릭스를 점령했던 오징어 게임, 이태원 클라스, 응답하라 시리즈의 결정적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주인공들은 혼자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약자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줍니다. 서구에는 없는 개념, 번역조차 불가능한 한국 고유의 정서인 정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에 우리의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가치관의 전복입니다. 힘과 승리를 숭상하던 서구의 아이들이 한국식의 공감과 희생의 논리에 더 깊이 동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의식의 OS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밀러 의원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보고서 하나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 5년 동안 미국 아이비리그와 주요 대학에서 수강 신청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제2외국어 순위입니다. 스페인어도, 중국어도, 프랑스어도 아닙니다. 압도적 1위가 바로 한국어입니다. 의원님, 이게 단순히 삼성이나 현대에 취직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배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그 의미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1인치 자막이라는 장벽을 통해 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언어의 뉘앙스, 그 안에 담긴 한과 정이라는 영혼을 직접 이해하고 싶어서 그 어려운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이건 소비가 아닙니다. 공부입니다. 과거 로마 제국도 식민지 사람들에게 라틴어를 가르치기 위해 군대를 보내야 했지만 지금 전 세계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밤을 새워가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21세기의 새로운 라틴어가 되었습니다. 지성인이 되기 위한 필수 교양, 쿨함의 상징이 된 겁니다. 밀러 의원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하는 도구입니다. 미국의 청년들이 한국어로 사고하고 한국식 표현으로 감정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선 실체적인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침투는 언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원초적이고 더 본능적인 영역, 바로 식욕까지 장악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의원님, 대개 따님이 요즘 학교 급식 대신 점심으로 뭘 먹는지 아십니까? 햄버거와 감자튀김. 아닙니다. 그들은 떡볶이와 김밥을 찾습니다. 편의점에서 매운 불닭볶음면을 사서 먹으며 땀을 뻘뻘 흘리는 걸 챌린지라며 즐거워합니다. 김치를 냄새나는 배추가 아니라 슈퍼푸드라며 냉장고에 채워 넣습니다. 미각이 바뀌면 정체성도 바뀝니다. 그들은 한국의 매운맛을 고통이 아니라 맛있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콤한 독가스와 같습니다. 마시는 줄도 모르게 서서히 중독되어 어느새 한국 음식이 없이는 밥맛이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위장을 지배하는 자가 마음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밀러 의원의 얼굴이 서서히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아마도 어젯밤 자신의 딸이 부엌에서 한국 라면을 끓이며 흥얼거리던 낯선 멜로디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정보원이 밀러 의원의 저택 내부를 비밀리에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의원님, 이걸 보십시오. 이게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댁의 손녀딸 방입니다. 사진 속 소녀의 방 벽면은 온통 BTS와 블랙핑크, 뉴진스의 포스터로 빈틈없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성조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책상 위에는 삐뚤빼뚤한 한글로 사랑해, 오빠, 영원히 함께라고 쓴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상자 안에는 한국 아이돌의 앨범과 굿즈가 가득했습니다. 의원님, 냉정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개 손녀가 마음속 깊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한국의 아이돌일까요? 밀러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진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의원님이 내일 의회에서 한국을 공격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혹은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에 서명한다면, 의원님의 손녀부터 의원님을 증오하게 될 겁니다. 할아버지가 뭔데 우리 오빠들의 나라를 괴롭혀요. 한국은 나쁜 나라가 아니에요. 라고 소리치며 울음을 터뜨릴 겁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미사일 한 발 날리지 않고, 적국의 가정집 안방까지 침투해서 가장 소중한 인질을 잡는 것.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얼어붙은 벤스 장군과 스털링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뒤를 상상해 봅시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유권자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이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이 됩니다. 그들의 무의식 깊은 곳엔 성조기보다 태극기의 이미지가 더 긍정적이고 더 세련되고 더 친숙한 아이콘으로 박혀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과 추억이 담긴 정서적 고향으로 느낄 겁니다. 우리가 한국과 전쟁을 하려 한다면 우리 내부에서부터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국 편을 들 테니까요.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완벽한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무기였습니다. 펜타곤의 슈퍼컴퓨터도 CIA의 첩보망도 막을 수 없는 부드럽고도 치명적인 침략. 손자병법의 최상위 단계가 뭔지 아나?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부전승이지. 한국은 지금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문화적 테라포밍을 진행 중이야. 척박한 화성을 지구처럼 바꾸듯이 미국의 토양을 한국식으로 바꿔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한국식으로 리셋하고 있어. 이것이야말로 칭기즈칸도, 로마 제국도, 심지어 대영 제국도 해내지 못한 완벽한 정복이네. 밀러 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탄식 같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화전쟁에서 이미 패배했군. 아니, 항복하고 즐기고 있었어. 내 딸이, 내 손녀가 적국의 문화를 이토록 사랑하게 되다니. 맞습니다. 패배를 즐기게 만드는 것. 그게 한국 문화의 진정한 무서움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적으로 만들지 않고 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회수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 목을 쥐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미래를 선점했으며 문화적으로는 우리의 영혼까지 잠식한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문화전쟁에서의 완벽한 패배를 인정하는 밀러 의원의 탄식은 이 벙커 안에 오만한 권력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패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제도, 기술도, 심지어 영혼까지 한국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신봉하는 그들에게 있어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을 겁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제너럴 벤스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고 목에 핏대가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전략가가 아닌 자존심에 상처 입은 싸움달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좋아. 다 필요 없어. 경제, 문화? 다 집어치워. 결국 국제정치의 끝은 힘이야. 힘.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당장 내일이라도 짐을 싸서 나오겠다고 협박하란 말이야. 한국 놈들이 아무리 잘나도 결국 안보 없이는 하루살이 목숨이야. 북한의 핵과 중국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누굴 믿겠나? 우리 바짓가랑이를 잡고 살려달라고 빌 때까지 평택 기지를 비워버려. 벤스 장군의 고함 소리가 벙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라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밀러와 스털링조차 벤스의 극단적인 발언에 당황한 듯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밉지만 필요한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벤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군 철수야말로 한국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절대적인 조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벤스 장군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차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장군. 정말 멍청하군. 자네는 별을 4개나 달고도 아직도 그들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나? 뭐? 멍청해. 지금 나한테 한 소린가? 그래.
자네는 군인이면서 겁쟁이군. 아니, 겁쟁이라기보단 게을러. 한국을 연구하지 않았으니까. 자네가 주한미군을 뺀다고? 좋아.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것 같나? 바짓가랑이를 잡을까? 천만에. 그들은 오히려 고맙다고 절을 할지도 모르네. 벤스 장군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마지막 파일을 던졌습니다. 겉면에는 붉은색으로 인계철선 자폭 프로토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착각하지 말게. 그들은 더 이상 우리 방패 뒤에 숨어 벌벌 떠는 토끼가 아니야. 그들은 스스로 독극물이 되었다네. 독극물? 그래. 과거 그들의 전략은 고슴도치였어. 건드리면 가시로 찔러서 아프게 한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지금의 전략은 독이 든 성배야. 나를 삼키는 순간 너도 죽는다. 공멸을 각오한 미친 전략이지. 저는 프로젝터 화면에 한국 반도체 공장의 내부 설계도를 띄웠습니다. 복잡한 배관과 가스탱크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자, 보게. 이게 삼성과 하이닉스 공장의 배관도야. 만약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든다. 그래서 한국군이 방어선이 뚫리고 폐색이 짙어진다. 그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뭘 할 것 같나? 순순히 손을 들고 공장을 넘겨줄까? 저는 목소리를 낮춰 벙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박히도록 속삭였습니다. 아니, 그들은 실리콘 초토화 작전을 실행할 거야. 공장 내부에 연결된 고압 가스 밸브를 열고 클린룸을 불태우고 핵심 장비의 메인보드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걸세.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공급량의 70%를 생산하는 그 공장들을 그들 스스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밀러 의원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미친 짓이야. 자기네 공장을 태운다고? 수천조 원을 날리는 거야. 정치인들은 입 다무시오. 당신들은 돈을 계산하지만 그들은 생존을 계산합니다. 한국이 점령당하는 순간 그 공장은 적의 전리품이 돼. 중국이 그 공장을 가져가는 순간 세계의 패권은 중국으로 넘어가겠지. 한국은 그걸 용납하느니 차라리 인류 문명을 석기 시대로 되돌리는 길을 택할 겁니다. 화면에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떴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장이 파괴된 후 전 세계 GDP가 30% 증발하고 아이폰 생산이 중단되며 구글과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가 멈추는 대재앙의 시나리오. 한국이 망하면 중국의 첨단 전자산업도 즉사해. 미국의 아이폰도 나토의 미사일도 멈춰. 그들은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거야. 나를 죽이려면 너도 문명 세계에서 퇴출될 각오를 해라. 이것보다 완벽하고 공포스러운 억지력이 어디 있겠나? 이게 바로 실리콘 기폭장치야. 대만이 중국을 막기 위해 실리콘 방패를 들었다면 한국은 자기 몸에 폭탄 조끼를 입고 스위치를 쥐고 있는 셈이지. 벤스 장군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군의 보호가 없으면 죽을 거라 생각했던 나라가 사실은 미군보다 더 무서운 자폭 스위치를 쥐고 있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어용 무기가 아닌 공격용 괴물의 실체를 보여줄 차례였으니까요. 그리고 장군, 자네가 간과한 게 하나 더 있어. 자네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제한되어 있다고 믿고 있겠지. 순진하군. 화면이 바뀌고 거대한 검은색 미사일이 발사대를 뚫고 솟구치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현무5. 괴물이지. 탄두 중량만 무려 8톤이야. 전술 핵무기급의 파괴력을 가진 재래식 미사일이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나? 핵을 쓰지 않고도 지하 100m 깊이의 벙커를 뚫고 들어가 인공지진을 일으켜서 적의 지휘부를 생매장시킬 수 있다는 거야. 8톤, 미친. 그건 ICBM 수준이잖아. 맞아.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안 한 게 아니야. 안 하는 척하면서 핵무기보다 더 사용하기 쉬운 괴물을 만든 거지. 우리 정보국 추산에 따르면 한국은 이 미사일을 수백 발, 아니 어쩌면 수천 발을 지하 사일로에 숨겨놓고 있어. 수량은 기밀이지만 베이징과 도쿄, 그리고 평양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기엔 충분한 양이지. 저는 벤스 장군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장군, 자네가 미군을 뺀다고 협박하면 그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들은 아마 그날 밤으로 핵무장을 선언할 거야. 기술도 있고 재료도 있고 운반 수단도 있어.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나라야.
우리가 그들을 막고 있는 유일한 족쇄였는데 자네가 그 족쇄를 풀어주겠다고? 그들은 쾌제를 부르며 동북아시아를 핵의 불바다로 만들 걸세. 자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야. 벤스 장군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공포를 넘어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제할 수 없군. 통제. 애초에 불가능했어. 우리는 그들을 밥 주면 꼬리 흔드는 사냥개라고 착각했지. 하지만 자세히 보게. 그들의 눈빛을. 그들은 늑대야. 무리지어 사냥하고 자신보다 덩치 큰 적의 목덜미를 기어이 물어뜯어 숨통을 끊어놓는 야수지. 늑대를 집 안에서 키우려면 목줄이나 협박은 통하지 않아. 오직 존중과 파트너십만이 그들을 우리 편으로 남겨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회의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마저 멈춘 듯한 진공 상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시스템을 폭파하지 않도록 우리가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는 주객이 전도된 서늘한 현실을. 자네가 꺼낸 미군 철수 카드는 자살 버튼이야.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한국은 늑대의 본성을 드러내고 독자 생존의 길을 갈 거야.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미국의 패권 붕괴가 기다리고 있겠지. 중국도, 일본도, 그리고 우리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파국일세. 저는 파일을 닫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야. 그들은 자폭조끼를 입은 고슴도치니까. 찌르면 아픈 걸로 끝나지 않아. 다 같이 죽는 거야.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항복하거나 아니면 공멸하거나. 그렇게 제너럴 벤스가 자폭조끼를 입은 고슴도치라는 섬뜩한 진실 앞에 무릎을 꿇은 뒤 지하 벙커 회의실을 지배하던 공포는 이제 깊고 진득한 의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벤스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마른 세수를 반복했고 스털링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지만 물을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뇌리에 박힌 제국주의적 세계관, 즉 힘이 있으면 지배하고 약하면 지배당한다는 이분법적 논리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거대한 모순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력으로 세계의 목줄을 쥐고 있고 기술력으로 인류의 미래를 선점했으며 군사적으로도 공멸을 각오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나라. 그런 나라가 왜 아직까지 제국을 선포하지 않는가? 왜 주변국을 무력으로 침략하거나 미국처럼 패권을 휘두르며 식민지를 만들지 않는가? 이것은 서구의 역사. 약탈과 정복으로 점철된 그들의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비합리성이었습니다. 그때 무거운 침묵을 깨고 세바스찬 밀러 의원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더 이상 특유의 거만함이나 비아냥거림이 없었습니다. 대신 미지의 존재를 마주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호기심과 근원적인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닥터 펜들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군. 내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 자네 말대로라면 그들은 괴물이야. 기술도 있고 돈도 넘쳐나고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핵무장도해서 주변국을 위협할 수 있어. 그런데 왜 제국이 되지 않는 거지? 왜 중국처럼 1대1로를 내세워 약소국의 항구를 뺏거나 과거의 일본처럼 대동아공영권 같은 야욕을 드러내지 않는 거야? 힘이 있으면 휘두르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닌가? 그들은 뭐 욕망이 거세된 성인군자라도 된단 말인가? 서구인. 아니 뼛속까지 약탈자의 유전자를 가진 그들의 관점에서 한국의 행동은 기이함 그 자체였습니다. 힘을 가졌으면서도 남의 땅을 탐하지 않고 영향력을 가졌으면서도 군림하려 하지 않는 나라.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밀러 의원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응시했습니다. 의원님, 당신들은 영원히 이해 못할 겁니다. 당신들은 힘을 오직 지배의 도구로만 배웠으니까요. 칼을 쥐면 찌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들에게 힘은 지배가 아니라 공존의 도구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당신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오래되고 신비로운 운영체제가 깔려 있거든요. 운영체제. 또 그놈의 반도체 이야기인가? 아니요. 이번엔 철학입니다. 그들의 건국 이념. 5000년 전.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그들의 DNA에 새겨진 소스코드.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프로토콜 말입니다. 벤스 장군이 미간을 찌푸리며 끼어들었습니다. 홍익인간. 붉은 인간이란 뜻인가? 공산주의야?
아니 장군,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야. 우습게 들리나? 고리타분한 고대 신화 같아 보이지? 하지만 장군, 이건 21세기의 야만적인 국제 정치판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상생 알고리즘이야. 이 알고리즘이 한국을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존경하고 따르는 왕좌 없는 왕으로 만들었네. 저는 프로젝터 화면에 거대한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지도 위에는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한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국가들이 서로 다른 색깔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굵고 강압적이었고 중국에서는 붉고 위협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가늘지만 촘촘하게 전 세계의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비교해보게. 우리 미국이나 유럽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줄 때 어떻게 하나? 우리는 항상 조건을 걸지.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해라. 시장을 개방해라. 우리 군수업체에 무기를 의무적으로 사라. 우리는 원조를 주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는 거야. 투자를 했으니 이익을 회수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믿지. 그게 우리의 방식이야. 저는 화면을 넘겨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어떤가? 그들은 포식자야. 아프리카에 거대한 항구를 지어주고 고속도로를 깔아주지만 그 대가로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지우지. 그리고 빚을 못 갚으면 계약대로 항구 운영권을 99년 동안 뺏어가고 광산 채굴권을 가져가. 그건 협력이 아니라 악덕 사채업자의 수금 방식이자 21세기형 식민지 지배야.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베트남의 메콩강 유역과 아프리카의 세네갈, 그리고 남미의 파라과이 지역을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라. 그들은 아프리카의 메마른 오지에 가서 우물을 파주고 베트남의 정글 한복판에 최신식 백신 공장을 지어주고 필리핀의 농부들에게 자신들이 70년대에 개발한 기적의 벽시, 통일벼 농사법을 가르쳐줘.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나? 그냥 떠나. 빈 문서를 내미는 대신 그들은 딱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지지.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그 말의 무게감을 전달했습니다. 당신들이 잘 사는 게 우리에게도 이득입니다. 우리도 70년 전에는 당신들보다 가난했습니다.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일어서십시오. 밀러 의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그냥 떠난다고? 대가도 없이, 운영권도 안 챙기고? 그게 무슨 자선사업인가? 국가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야.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그건 정원사의 마음이죠. 포식자는 사냥감을 죽여서 당장의 배를 채우지만 정원사는 꽃을 피우고 나무를 키워서 숲이라는 생태계를 살립니다. 숲이 풍요로워져야 정원사도 살 수 있으니까. 한국은 지금 세계라는 정원을 가꾸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에 한국이 지어준 다리가 있는데 현지인들이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한국교도 아니고 삼성교도 아닙니다. 기적의 다리라고 부르죠. 그 다리 덕분에 아이들이 배를 타지 않고 학교에 가고 썩어가던 농산물이 제때 시장으로 나가서 마을 전체가 부자가 됐거든요. 한국은 그 다리에 통행료 징수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신뢰라는 통행료를 징수했을 뿐이죠. 저는 화면에 유엔 총회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연설을 듣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유엔 회의장의 풍경을 주의 깊게 본 적 있나?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 주석이 연설할 때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약소국 대표들은 두려운 표정으로 의례적인 박수를 쳐 눈치를 보는 거지. 하지만 한국 대표가 연설할 때를 보게. 그들은 이어폰을 귀에 꽉 누르고 통역되는 한 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진심으로 경청해. 왜일까? 벤스 장군이 침묵하자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야. 그들은 한국을 롤모델이자 믿고 따를 수 있는 큰형님으로 보고 있어. 불과 70년 전만 해도 자신들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꿀꿀이 죽을 먹으며 굶주리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고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으니까 한국이 내미는 손은 위에서 아래로 던져주는 동정이 아니야. 희망의 증거지. 너희도 우리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 말일세.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초록색 새마을 운동조끼를 입고 마을 길을 닦으며 춤을 추는 현지인들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한국인 봉사단원들이 그들과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자네들은 새마을 운동을 촌스러운 70년대 독재 정권의 캠페인이라고 비웃었지. 하지만 지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남미의 지도자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나? 월가의 금융기법도 실리콘밸리의 IT 기술도 아니야. 바로 한국의 국가재건 매뉴얼이야. 한국은 그들에게 물고기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아니 낚싯대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 이건 제국주의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오직 같은 아픔, 배고픔의 고통을 뼈저리게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이자 연대지. 스털링이 작게 탄식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물건을 팔 생각만 했지. 그들의 마음을 살 생각은 단 한 번도 못했군. 힘으로 누르면 복종할 거라고만 생각했어. 맞아. 그게 우리의 결정적인 패착이야. 한국은 강대국이 되지 않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전 세계의 멘토 국가가 되어버렸어. 지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경제 위기나 전염병 같은 국가적 재난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곳이 어디인 줄 아나? 워싱턴도 베이징도 아니야. 서울이야. 한국은 우리처럼 군림하지 않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실질적인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어. 저는 벤스 장군에게 다가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군, 진정한 왕은 화려한 왕관을 쓰지 않아. 남들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지. 한국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매력과 대체 불가능한 필요로 세계를 감화시키고 있어. 이건 산소 같은 권력이야.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는 줄도 모르지만 없어지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누구나 본능적으로 소중하게 대하고 지킬 수밖에 없는 권력. 벤스 장군은 이제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도끼는 사라지고 대신 깊은 무력감과 경외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통제할 수도 없고 적으로 돌릴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들을 통제할 수 없어.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한국을 지켜줄 테니까. 만약 우리가 혹은 중국이 한국을 무력으로 공격한다면 베트남이, 인도네시아가, 폴란드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칠레가 한국의 도움을 받아 일어선 모든 나라가 우리에게 등을 돌릴 걸세. 유엔에서 우리를 규탄할 것이고 우리와의 무역을 끊을 거야. 그들은 가장 강력한 방어막인 인류의 호감을 얻었어. 핵무기보다 더 뚫기 힘든 전 인류의 마음이라는 방어막이지. 저는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덮으며 씁쓸하게 하지만 후련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작은 고추라고 비웃었지만 그 고추는 세상을 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병든 세상을 땀 흘리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있었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 5000년 묵은 고리타분한 철학이 탐욕과 전쟁으로 얼룩진 21세기의 야만적인 국제정치를 치유할 유일한 백신이자 해독제일지도 모르지. 제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눈에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포식자가 아닌 정원사, 지배자가 아닌 동반자, 왕관을 쓰지 않은 왕. 그들이 가진 진짜 힘은 파괴가 아니라 치유와 성장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홍익인간이라는 고대의 프로토콜이 21세기의 야만적인 국제정치를 치유할 유일한 해법이라는 저의 설명이 끝나자 지하 벙커의 회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만한 자세로 시가를 피워대던 제너럴 벤스는 이제 다 타들어간 시가, 제가 바지에 떨어지는 줄도 모른 채 멍하니 꺼져가는 프로젝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스털링은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세바스찬 밀러 의원은 깊은 혼란 속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믿어왔던 힘의 논리와 제국주의적 세계관이 한국이라는 작지만 거대한 거울 앞에서 산산이 조각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밀러 의원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고 싶은, 아니 부정당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습니다. 닥터 펜들턴, 자네의 말은 너무나 이상적이야. 그들이 정원사라고? 왕관 없는 왕이라고? 다 좋아.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잡탕일 뿐이야. 이것저것 다 섞어서 정체성이 없는 나라 아닌가?
자네가 마지막으로 보여주겠다는 그 파일 제목, 비빔밥 말일세. 그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남은 반찬을 다 때려 넣고 섞어 먹는 가난한 시절의 잔반 처리 음식 아닌가. 그게 무슨 위대한 철학이 된다는 건가? 밀러 의원의 마지막 단지에 저는 오히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가 그 질문을 던져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구인들이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 바로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걸어가 회의실 중앙에 섰습니다. 의원님, 역시나 겉만 보시고 속은 보지 못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비빔밥은 섞어 먹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섞음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미국이 자랑하는 멜팅팟, 이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거대한 용광로에 넣고 녹여버립니다. 너의 정체성을 버리고 미국인이 되어라고 강요하지요. 그건 통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유성을 말살하는 거대한 폭력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비빔밥의 이미지를 그들의 머릿속에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빔밥은 다릅니다. 하얀 쌀밥 위에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그리고 볶은 고기가 올라갑니다. 그들은 그릇 안에서 섞이지만 시금치는 여전히 초록색이고 도라지는 여전히 하얀색이며 고기는 고기 맛을 냅니다. 누구도 남을 위해 자신의 색깔을 죽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맛과 향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거대한 하나가 되어 더 깊은 맛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따로 또 가치의 철학, 진정한 의미의 융합이죠. 벤스 장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융합이라. 그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 엄청난 의미가 있지. 장군,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재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붉은 양념, 고추장을 생각해보게. 서구인들 눈에는 그저 맵고 자극적인 소스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그 붉은색은 혼란이 아니야. 그것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한국인 특유의 뜨거운 열정이자 접착제야. 저는 목소리를 높여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룩한 기적적인 융합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찾아보게.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심지어 고대의 샤머니즘까지 한 집안에서 한 식탁에서 싸우지 않고 공존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중동을 보게. 종교가 다르면 서로 죽고 죽이지. 유럽을 보게. 이념이 다르면 테러가 일어나지. 하지만 한국을 보게. 할머니는 새벽에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아들은 교회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아버지는 유교적 예법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네. 그런데도 그 집안에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크리스마스에는 절에 팥죽을 보내고 부처님 오신 날에는 신부님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밀러 의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종교 전쟁으로 수천 년을 피 흘려온 서구의 역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적이야. 예수가 부처를 안아주고 공자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나라. 그들은 이미 이념의 전쟁을 끝내고 인류가 그토록 꿈꾸던 화합의 시대를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그들은 섞일 수 없는 것들을 비빔밥처럼 비벼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낸 거야. 이것이 바로 한국이 인류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일세. 너희도 우리처럼 섞여라. 그렇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위대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이었습니다. 제국주의적 오만함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들의 껍질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벤스 장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군.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는 방패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없으면 그들은 무너질 거라고 믿었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벤스 장군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이 야만적인 정복욕을 버리고 그들의 수준으로 올라올 때까지 그들은 묵묵히 밥을 비비며 우리를 기다려준 거였어. 우리가 보호자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보호자였군. 스털링 역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돈으로 매수하고 기술로 압박하면 될 줄 알았지. 하지만 영혼을 가진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 그 긴 여정이 마침내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던 파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가방에 넣었습니다. 코드 K, 홍익 프로토콜, 임계철선. 이 모든 비밀 문서들은 이제 벙커 속에 잠들겠지만 그 진실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박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신사 여러분, 결론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한국을 체스판 위의 말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체스판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말을 아무리 잘 둔다고 해도 그들이 판을 엎어버리면 게임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 판을 엎을 힘과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벙커의 출구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 지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통제하거나 협박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계속 우리 편에 서주기를 신께 기도하고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파트너로서 존경을 표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쇠락해가는 미국이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육중한 철제문 앞에 선 저는 문고리를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벤스 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장군. 오늘 점심은 펜타곤 구내식당에서 비빔밥을 먹는 게 어떻겠나? 메뉴에 추가는 짓게 됐다고 하던데. 미리 그 맛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야. 그게 곧 전 세계의 주식이 될 테니까. 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두꺼운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벙커 안에 퀴퀴하고 차가운 공기 대신 바깥 세상의 습기, 머금은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벙커를 빠져나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지상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쏟아낸 그 수많은 말들로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가치를 다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 나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느껴야 하는 곳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펜타곤의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내내 워싱턴을 적시던 차가운 겨울비가 거짓말처럼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찢어지는 듯한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 포토맥 강 너머로 붉은 태양이 구름을 뚫고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렬한 붉은 빛은 마치 한반도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에서 비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나마 새로운 시대의 향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나는 이제 서울로 가네? 저는 허공에 대고 조용히 독백했습니다. 이곳의 정체된 공기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곳에선 매일 아침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니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 게 죄악이 되는 나라. 잠들지 않는 열정이 거리를 메우는 나라. 저는 동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마지막으로 전 세계 인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명사가 아닙니다. 박제된 유물도 고정된 땅덩어리도 아닙니다. 한국은 동사입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섞이고 흔들리고 다시 새로워지는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미완성이기에 영원히 진화합니다. 저 멀리 떠오르는 태양 아래로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7가지 색깔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아치를 그리며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빔밥처럼, 마치 한국처럼 말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